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주부예요.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기까지는 만겁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천지가 개벽하고 다음 개벽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겁이니 엄청난 시간의 인연이 필요하단 얘기죠. 그런데 그 귀한 인연을 고작 돈 몇 푼에 내팽개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40년이나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말이죠.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시아버지예요. 남편 손을 잡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좀 유별나셔. 가급적이면 우리 집에서는 화장실은 안 가는 게 좋을 거야. 자기가 보면 좀 놀랄 테니까. 안 그래도 떨려서 정신이 없던 터라 그땐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그런데 긴장을 해서 그런가 시댁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 소변이 마렵지 뭐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글쎄 누가 소변을 보고 변기 물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내렸는데 그때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서는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화를 내시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누가 마음대로 변기 물을 내리래? 아직 한 번밖에 사용 안 했는데 이렇게 절약정신이 없어서야 널 어떻게 내 집 며느리로 들이겠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변기물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애가 뭔들 아끼고 살겠어. 수철이 너 얘 교육을 제대로 시켜 데려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여자로 다시 찾아서 오도록 해. 그날 저는 시댁 소파에 엉덩이 한번 붙여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자기야,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저 누가 볼일을 보고 변기물을 안 내렸길래 물 내린 것밖에 없어.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이야? 자기 잘못 아닌 거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미리 말했잖아. 우리 집에선 화장실 들어가지 말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운데 사실 우리 집에선 소변은 3번 두고 나서야 물을 내릴 수 있거든. 그게 아버지가 정한 우리 집 규칙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서 난 다른 집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중학생 때 친구 집에 놀러가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거였더라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아버지 뜻인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갈 때는 자기가 조심 좀 해줄래? 절약이 몸에 밴 분이라 예민하시거든.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 반응도 비슷했어요. 아유 더러워. 남이 싼 오줌물에 볼일보다 튀면 어쩌려고. TV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실제로는 처음이다 얘. 찝찝해서 볼일이나 제대로 보겠니? 솔직히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일로 파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집 가풍이겠거니 하고 차마 넘기기로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지켜야 할 게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휴지는 딱 3칸만 써야 하고 세수하고 난 물은 모아두었다가 걸레를 빨고요. 밥은 밥, 국, 김치에 메인 메뉴 한 가지만 상에 올릴 수 있어요. 찌개를 끓이는 날엔 국을 빼야 하고요. 거기다가 5시 이전에는 절대로 집에서 불을 켤 수 없어서 먹구름이 끼고 비 내리는 날엔 온 집안이 굴처럼 캄캄하게 지내야 했죠. 히트는 옷이나 신발을 살 때도 아버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허락을 받았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동네 헌옷수거함을 돌아보시고 마땅한 게 없으면 직접 할인 매장에 동행해서 구입한대요. 그 밖에도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적자면 날 살 것 같아서 이쯤 할게요. 암튼 결혼식 날까지 아버님의 짠돌이 기질로 인해 민망한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어요. 예식장 예약하는 데까지 따라오셔선 식대가 비싸다며 직접 음식을 해오시겠다고 난리를 치셨고 안 된다고 하니까 음식 종류를 줄이고 가격을 낮춰달라고 딜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식 당일 아버님은
패백도 안 받으시고 식당에 지켜서선 혹여 음식을 빼돌리지 않나 살피셨죠. 음식 주문은 또 얼마나 야박하게 하셨는지 중간에 음식이 동이 나서 저희 쪽 음식을 가져다 쓰셨어요. 물론 남은 음식은 부스러기 하나까지 다 싸서 집으로 가져가셨고요. 그러느라 정작 시아버님은 혼주로서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심지어 신혼여행을 떠나는 저희 인사도 받지 못했어요. 푼돈 좀 아끼겠다고 말이죠. 나중에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예식에 사용된 꽃과 초, 비닐봉지에 리본 하나까지 몽땅 다 챙겨서 집에 가져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측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어찌나 창피한지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그렇게 말 많고 탈도 많은 결혼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아버지 월드에 입성한 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아버님께 폭풍 지적을 받으며 시댁 가풍을 익혀 나갔어요. 가풍이라고 해봐야 하나같이 아끼고 덜 쓰고 안 쓰고 주워다 쓰는 거였죠. 그나마 직장이 서울이라 따로 살아서 망정이지. 한 집에서 같이 살았다면 모르긴 해도 숨막혀서 진작에 질식해 죽었을지도 몰라요. 시집 온 지 2년밖에 안 된 제가 이럴 정도인데 아버님과 40년을 같이 살아온 시어머니는 오죽하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사후 화장을 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도 집에서 아버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화장실 물 안 내리는 건 기본이고 퇴근길에 뭘 자꾸 주워오는데 사람 미치겠다니까요. 처음엔 탁상 시계나 화분 같은 작은 것들을 주워오더니 글쎄 한 번은 사단 서랍장을 주워왔지 뭐예요. 자기야, 그런 걸 뭐하러 들고 와? 우리 집이 고물상인 줄 알아? 완전 멀쩡한데 누가 버렸더라고. 돈 주고 사려면 10만 원은 줘야 할 텐데 아깝잖아. 시트지만 붙이면 앞으로 10년은 너끈히 쓸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제 타박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트지를 사다가 리폼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둘 자리가 없어서 결국 베란다에 내어놓게 되었죠. 남편과 오붓하게 커피를 마시려고 홈카페로 꾸몄던 베란다에 커다란 서랍장이 떡하니 놓이니 의자 놓을 자리 하나 안 남더라고요. 어찌나 열이 받던지 저는 그 일로 남편이랑 3일 내내 싸웠어요. 그리곤 문제의 그 서랍장은 얼마 뒤 저희 집에 들리셨던 아버님이 보시곤 시댁으로 가지고 가셨어요. 부전자전이라고 서랍장을 보자마자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 있죠. 완전 새 거네. 잘했다 내 아들.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40년 뒤엔 지금의 어머님처럼 살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엄마 사는 게 어때서? 우리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기래 자식인 내가 속을 썩이기를 해? 세상에서 제일 속 편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만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자를 모르더라고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저희 시어머니는 밖에 나갈 때 입을 옷 하나 변변한 게 없어요. 20년도 더 된 구닥다리 옷에 아버님이 어디서 주워온 핸드백, 수차례 가격이 다운된 할인 매장 2열 상품 구두 하나가 고작이거든요. 그 모습이 짠해서 제가 시집 올 때 백화점에 들러 어머님 옷이랑 구두를 사드렸는데 가격표를 본 아버님이 화를 내시며 기어이 백화점에 가서 환불을 받아오셨더라고요. 얘 아가, 네 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 취소로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네가 네 시애미 쓰라고 사준 거니 그 가격만큼 네가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구나. 네 시애미한테 줘봐야 돈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한테 다오. 결국 아버님은 제가 어머님께 사드린 옷이며 구두까지 몽땅 현금화해서 당신 지갑에 챙겨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한 소리를 하셨죠. 옆편 내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수십만 원 하는 옷이며 구두를 덥석덥석 받았을 생각을 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원. 어머님은 선물도 뺏기고 아버님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으셔야 했어요. 제가 괜히 선물은 해가지고 어머님만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몰래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어머님께 드렸어요. 아니다. 네가 마음 써준 것만도 고마운데 무슨 돈까지 주니?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돼. 네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결국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님께 선물도 마음 편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가엾기도 하고 한편으론 왜 저러고 사실까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게 됐죠. 그러기 위해선 남편 버릇부터 고쳐야 했어요. 나중에 아버님처럼 안 되게 애초에 길들여야 하니까요. 난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님처럼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일찌감치 버려. 그리고 절약이라는 명목으로 밖에서 잡동사니 주워 나르는 일도 하지 마. 여긴 당신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니까. 또 한 번만 들고 들어와 봐. 그땐 당신이 주워오는 만큼 나는 우리 집 살림을 내다 버릴 거니까. 아참, 볼일 보면 변기 물도 제가닥 내려. 욕실 안에 냄새도 나고 위생상 안 좋으니까. 물 좀 아끼겠다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 수는 없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남편은 냉랭한 제 목소리에 질려서는 바로 그러겠노라 약속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더 이상 밖에서 물건을 주워오지 않았고 변기 물도 그때그때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친정아빠 환갑을 앞두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아빠한테 선물을 보냈다고? 뭔 일이래? 짠돌이 영감님이? 지난달 아버님 생신 때 저희 아빠가 생신 선물로 공진단을 보내드렸는데 글쎄 아버님도 저희 집으로 공진단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짠돌이 같아 보여도 쓸 때는 쓰는 분인데 제가 오해했나 보다 생각했죠. 근데 얘 이게 좀 이상해. 케이스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무엇보다 냄새가 공진단 냄새가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엄마 말이 좀 그렇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그리고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니. 그럼 우리 아버님이 못 먹을 걸 생신 선물로 보냈단 소리야? 아무리 내 엄마지만 선물 보낸 사람 성의가 있지. 함부로 말하는 게 듣기 거북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친정에 들러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봐도 가짜더라고요. 아빠가 보내드린 공진단 케이스에 따로 싸구려 환을 사서 넣은 거였죠. 엄마 말대로 냄새도 제가 알던 공진단 냄새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단골 한의원에 가지고 가서 환의 정체를 물어봤더니 글쎄 이거 풍물시장 앞에서 파는 싸구려 가짜 청심환이네요. 이런 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사장님은 간이 안 좋으셔서 이런 거 잘못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한의사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약을 성분도 모르는 길거리표로 사서 공진단으로 속여서 보낼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한테요. 저는 아버님이 보낸 약을 챙겨 들고 그 길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저를 보자 아버님은 목에 잔뜩 힘을 주시고는 그러시더군요. 아버님이 공진단은 잘 받으셨다니? 내가 큰 돈 써서 보내드린 거니까 거르지 말고 잘 드시라고 해라. 지금 공진단이라고 하셨어요? 언제 아버님이 저희 친정에 공진단을 보내셨어요? 그런 건 안 왔던데요? 대신 가짜 청심환은 왔더라고요. 공진단 케이스에 담겨서요. 큰 돈 쓰셨다니까 차마 버릴 순 없고 이거 아버님 다 드세요.
저희 아빠는 간이 안 좋으셔서 이런 가짜 화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보냈던 화를 케이스 채로 아버님한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공진단이나 청심환이나 먹으면 다 똥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삼시세끼 잘 먹으면 그게 보약이지.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약 타령이야. 싫으면 관둬라. 내가 다 먹으마. 기껏 생각해서 2만 원이나 들여 사서 보냈더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네 아버지가 보낸 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박스만 없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야. 사람이 절약할 줄을 알아야지. 허세만 가득해선. 아버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절약이요? 아버님은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궁상을 떠시는 거예요. 애초에 절약이 목적이었다면 공진단 케이스에 가짜 약을 넣어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저 돈 안 들이고도 들인 척 생생을 내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아버님이 말한 허세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돈 아까운 줄 몰라서 그 비싼 공진단을 아버님한테 선물했는 줄 아세요? 당신도 비싸서 못 드시는 거 내 자식 잘 봐달라고 보내신 거라고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허세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버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말로는 매번 절약절약 하시는데요. 그러시면서 아버님이 받을 때는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남한테 기백짜리 받을 땐 절약 생각 안 나시고 주머니에서 돈 2만 원 나갈 땐 절약 정신이 솟아나나요? 세상에 그런 이중적인 절약 정신이 어딨어요? 그저 욕심이지. 앞으로는 저도요. 아버님이 하시는 만큼만 해드릴게요.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절약해야죠. 그러니 서운하단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쌩하니 시댁을 나왔어요. 차라리 미안하다고 하셨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곤 당신이 옳다고 우기시니 저도 이해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댁 발길이 뜸해졌고 명절 때도 잠시 들러 식사만 같이 하고는 바로 돌아오곤 했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설이라 시댁에 들렀는데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안 좋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때 방에서 아버님이 나오셔선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암이란다.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와선 저러고 죽을 상을 하고 있지 뭐냐. 이 집안 꼴을 봐라. 지 몸 아프다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선 꼼짝을 안 해. 남들은 더한 병에 걸렸어도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밖에서 일도 하고 멀쩡히 살림도 산다는데 니 애미는 암이란 소리 듣자마자 저러고 손 놓곤 유난을 떨더라니까. 아, 얼굴 안 펴.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 병원비 몇 아깝시며 방사선 치료 들어가면 이래저래 돈 깨지는 건 불보듯 뻔한데 생돈 나갈 생각에? 내가 잠도 안 와. 근데 뭘 잘했다고 그래.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돈 쓰는 재주는 타고났는지 원. 그나마 하던 집안일도 못한다니 저걸 어디다 써먹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에잇! 단돈 100원이라도 쳐준다면 당장 내다 팔고 싶은 심정이구만. 아버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든 치료해서 회복시킬 생각은 않고 쓸모가 없다니요. 어머님이요. 아버님 아내예요. 말이 났으니 말이지. 네 시애미가 인물이 있길 하냐 배운 게 있길 하냐. 하다못해 남들 다 있는 친정도 없이 천의 고아나 마찬가지인 걸 이날 이때까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았다. 그때 수철이만 배지 않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네 시애미랑 결혼했겠냐? 근데 뭐? 암?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몹쓸 병까지 걸려서 돈 까먹게 생겼는데 내가 복장이 안 터지냐? 잔말 필요 없다. 그렇게 네 시애미가 불쌍하면 네가 데려가서 살아라. 엄연히 며느리도 자식인데 못할 게 뭐냐? 데려가서 살아. 난 필요 없다. 아버님은 암 걸린 아내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쓸데없는데 돈 들어가게 생겼다고 타박만 하셨어요. 남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도무지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던 어머님이 나오셔선 아버님 얼굴에 쌀바가지를 집어 던지셨어요. 그래,
내 발로 이 집에서 나가주마. 똥물에 튀겨 죽어도 시원찮을 인간아. 이날 이때까지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길에서 빌어먹고 살아도 니놈 집에서 사는 것보다 마음 편할 거다. 40년을 네 마누라로 산 나를 이렇게 헌시짝 버리듯 한 놈 나도 싫어. 암 진단받고 병원문 나서는데 뭐가 제일 서글펐는지 알아? 병 걸려 죽을지 모른다는 것보다 너 만나서 내 인생 허비한 게 그게 제일 서글펐어. 부모 없이 자라 친척집에 빌붙어 살던 내 처지가 싫어서 내 한 몸 힘들어도 번듯한 가정 꾸리고 살겠다고 이날 이때까지 찍소리 안 하고 산 내가 가엾고 불쌍해서 그래서 서글펐다고. 근데 이젠 나도 싫어. 너라는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살겠어. 남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궁상 떨고 사는 것도 지겹고 되먹지 않은 네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역겨운 네 쌍판떼기 보고 사는 게 제일 징글징글해서 싫어. 그러니 평생 벽에 똥칠할 때까지 궁상 떨면서 네 혼자 살아. 툭하면 내가 놀고 먹었다고 하는데 TV에서 들으니 가사노동도 엄연히 노동으로 인정한다더라. 그뿐이야? 너랑 네 형제들이 떠넘긴 치매 걸린 네 부모도 내가 다 모시지 않았니? 어디 돈 한 푼 주고 부렸어? 데리고 사는 걸 감사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부렸지. 나 그 돈 다 위자료로 받을 거야. 이날 이때까지 네가 나한테 퍼부은 폭언이랑 인격 모독 그거 다 돈으로 받아낼 테니까 각오해. 누구 맘대로 위자료를 달래. 그동안 네가 입고 먹고 산 집이 다 누구 건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 모양인데 어림없어. 나갈 거면 네 몸만 조용히 들고 나가. 내 돈으로 산 건 실오라게 하나도 가지고 나갈 생각 말고. 세상 천지에 너 같은 걸 받아줄 사람이 어딨다고 까불어 건방지게. 왜 없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살면 돼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리고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 옷을 사준 적은 있으세요? 다 헌어 수거하면서 주워다 입히셨지. 제가 사드린 옷도 환불해서 아버님이 챙기셨죠? 정확히 47만 원이었으니까 그 돈만큼 물건으로 챙겨 나갈게요. 이의 없으시죠? 저는 어머님 방에 들어가 가방에 어머님 짐을 챙겼어요. 말이 짐이지 사실 챙길 것도 얼마 없더라고요. 40년간을 살아온 집에서 어머님 짐은 고작 20리터 캐리어 그 분량뿐이었거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나올 때까지 아버님은 눈을 부릅뜨고 뭐 더 들고 나가는 거 없나 살피셨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고약하던지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 그렇게 어머님은 40년간의 회한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저희와 함께 살게 되셨어요. 저희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님은 한참을 우셨어요. 그 울음의 의미를 제가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우시라고 일부러 길을 돌아서 먼 길로 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어머님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셨다며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위자료를 받으면 바로 집을 구해 나가시겠다고요. 그날 밤 퇴근해온 남편과 상의해 일단은 어머님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며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고 아직 초기 단계라 약물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도 있었지 뭐예요. 12시가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는데 어머님 방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나더라고요. 대개 연세든 분들한테 늦은 밤에 걸려오는 전화는 부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전화가 그랬어요. 어린 시절 어머님을 키워주신 고모님 부고였죠. 그런데 그 고모님 댁을 정리하면서 장롱 바닥에 숨겨진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된 땅 문서였죠. 고모님이 일부러 감춘 건지 잃어버린 건지 알 길이 없지만 결국 제 주인을 찾아가게 된 거죠. 시골 땅이라 돈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은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받은 위자료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사신다고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공기 좋은 시골이 살기 좋으시겠다네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와 인연을 끊고 살던 구두쇠 시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오피스텔 분양권에 투자했다가 사기꾼들한테 몽땅 털려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돈돈하면서 궁상을 떨고 모은 돈을 사기꾼 입에 한 입에 털어 넣으신 거죠.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걸. 그동안 사람들한테 어찌나 인심을 잃고 살았는지 그 소문이 들리자 다들 아버님과 손절을 했다더군요. 뒤늦게 어머님을 찾아와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떼를 쓰셨는데 어머님이 걸레밥물을 끼얹으며 욕설을 퍼붓고 쫓아내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역시 인생은 베푼 만큼 받는가 봐요. 절약도 좋고 검소함도 좋지만 남에게 베푸는 우리 마음만큼은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여러분도 부자 되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